Yo, yo. 한국 여행 중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성희롱과 난동, 막말 등 각종 기행을 벌여 논란이 된 외국인 유튜버 소말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로제이의 아파트와 윤수일의 아파트를 들으며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에서 외국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케이트 브라운이에요. 제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우리 학교가 아시아 문화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으로 2주간 수학여행을 떠났던 게 시작이었죠. 당시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저 삼성이나 LG 정도, 솔직히 말하면 왜 하필 한국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너무 놀라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늦은 밤 인천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길에 창밖을 내다보는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여자들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여학생은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면서 걷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 2주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안전했고 길거리 음식은 너무나 맛있었죠. 특히 친구들과 새벽까지. 홍대에서 놀다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은 게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처음 먹어본 부대찌개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한국 고등학생들과의 교류 수업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과 목표의식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죠. 우리가 방문한 학교의 친구들은 새벽 6시에 등교해서 밤 10시까지 공부한다고 했는데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열정이 바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란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행복했던 추억도 잠시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너무 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제 가장 친한 친구 에밀리가 학교 근처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에 휘말린 거예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에밀리는 엄마의 부탁으로 간식거리를 사러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16살의 어린 나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범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녔는데 왜 내가 태어난 미국에서는 대낮에도 안전하지 못할까? 에밀리의 죽음 이후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학교에 가는 것도 무서웠고 일상생활이 두려웠죠.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늦은 밤에도 밝게 빛나는 거리,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 그리고 무엇보다 총기 사고나 강력 범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사회대학을 마칠 즈음 어느 날 저는 정말 큰 결심을 했어요. 바로 한국 가서 살아야겠다고요. 제가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부모님의 반대는 정말 거셌어요. 특히 아버지는 월스트리트의 큰 기업들이 제게 잇따라 오퍼를 보냈는데도 한국을 선택했다며 거의 한 달 동안 저와 말씀도 안 하셨죠. 케이트 내가 미쳤구나. 하버드 MBA를 나와서 그 위험한 나라에 가겠다고. 내 동기들은 다 뉴욕 보스턴에서 연봉 15만 달러 이상 받는데 아버지의 실망감이 묻어있는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부모님께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내드렸죠.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했던 건 안전한 사회였어요. 결국 부모님은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한 가지 조건을 내미셨어요.
최소한 우리가 가서 직접 봐야겠다. 그렇게 부모님의 첫 한국 방문이 시작됐죠. 그런데 웬걸 첫날부터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가 갑자기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이냐며 난리였죠. 알고 보니 출발하기 전부터 이가 아프셨대요. 진료 예약을 잡으려 했는데 3주 후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10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 동안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고도 때문에 더 악화된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떠올린 건 한국 회사에서 만난 친구 지영이었어요. 아무리 이른 아침이어도 지영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영아, 미안한데 큰일이야. 엄마가 치통으로 공항에서 쓰러지셨어. 언니, 우리 동네 다리치과 진짜 좋은데 원장님도 미국에서 연수 받으셔서 영어도 잘하시고 내가 지금 바로 예약해 줄게. 지영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쾌했어요. 아침 7시였는데도 벌써 출근 준비 중이었나 봐요. 지금 아침 일찍인데 가능해? 당연하지. 한국 치과들은 보통 아침 일찍 시작해. 내가 연락해 볼게. 5분 후에 지영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 9시에 예약했어. 첫 타임으로 잡아주신데 위치 보내줄게.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걱정하셨어요. 케이트, 내 회사 동료가 추천하는 거라고 해도 괜찮을까? 엄마 지영이 완전 꼼꼼한 애라 믿을 수 있어요. 치과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와 저는 너무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병원 내부가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았거든요. 접수 데스크에서는 지영이가 미리 얘기해놨다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들어가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미국의 어떤 치과보다도 최신식 장비들이 가득했거든요. 원장님은 유창한 영어로 3D 스캐너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셨죠. 충치가 꽤 깊으시네요. 지금 바로 치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금요. 지금 당장 4시간 후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통증도 사라졌지만 무엇보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신 것 같았죠. 퇴근 후에 지영이를 만나 커피를 사주면서 고맙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이제 알겠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한 나라인지. 아, 참, 다음 주에 우리 엄마도 임플란트 하시는데 이모님도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데 실력은 최고라니까. 그 말에 어머니는 정말로 상담을 받아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매년 정기검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시는데 LA 친구들한테 치과 치료 때문에 한국 간다고 자랑하시나 봐요. 미국 의사들은 왜 이런 시스템을 배우러 안 오는지 모르겠다면서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부모님은 일주일 동안 서울을 둘러보시면서 완전히 마음이 바뀌셨죠.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어디서나 친절한 한국인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특히 아버지는 심야에도 당직위가 있는 병원 시스템에 감탄하셨어요. 미국에선 응급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한국의 응급실의 속도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지금은요,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부모님이 한국의 또 다른 팬이 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은퇴 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난리셔요. 요즘은 한국의 야구에 푹 빠져 살아요. 삐삐삐삐 춤은 정말 중독성이 있잖아요. 사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야구장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처음 만난 한국인 친구 미진이가 없었다면 이런 특별한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케이트, 이번 주말에 뭐 해? 야구 좋아해? 응, 미국에서는 자주 봤었어. 근데 한국은 어떨지 궁금하네. 그럼 주말에 같이 갈까? 미진이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따라간 잠실 야구장 세상에 이게 정말 야구장이 맞아? 경기 시작 2시간 전인데도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미진이는 저를 끌고 먼저 치킨과 맥주를 사러 갔죠. 이게 바로 야구장 치맥이야. 한국 야구장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미국에서는 핫도그와 맥주가 야구장의 상징이었다면
한국은 치맥이 대세더라고요. 특히 치킨의 바삭한 튀김옷과 맥주의 조화는 말로 표현할 수, 실로 표현할 수 없을 치맥 말고도 다양한 음식이 있고 한쪽에선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다더라고요. 자, 이제 응원 준비 시작할 거야. 우리 팀 선수들 응원가부터 알려줄게. 리진이는 제게 응원봉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각 선수별 응원가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신기했던 건 모든 선수마다 다른 응원가가 있다는 거였죠. 심지어 그 노래들이 다 귀에 착 감기는 멜로디였어요. 경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우리 팀 타자가 출루했을 때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순식간에 관중석이 춤추는 인파로 변했거든요. 치어리더들의 리드에 맞춰 수천 명이 똑같은 안무를 추는 모습은 마치 대형 콘서트장에 온 것 같았어요. 미진아, 여기 너무 신기해. 어떻게 다들 안무를 알고 있는 거야? 에이, 이제 시작이야. 뭐 하는지 봐봐. 미진이 말대로였어요. 7회 말이 되자 전광판에 럭키 7이라는 문구가 뜨더니 경기장이 완전히 콘서트장으로 변했어요. 심지어 우리 앞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부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까지 모두가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죠. 케이트도 따라해봐 쉬워.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야구를 보러 왔다가 콘서트도 보고 춤도 추고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한국 야구의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시간이 나면 미진이와 야구장에 가는 게 일상이 됐죠. 이제는 제가 외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 특별한 문화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침부터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하면서 유튜브 음악을 틀어놓았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복층 구조의 집을 구해서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 위층은 제가 쓰고 아래층은 외국인 대상 숙소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걱정도 많았는데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출장 온 비즈니스맨부터 K-팝 콘서트를 보러 온 열정 넘치는 팬들, 가족 단위 관광객, 혼자만의 여행을 즐기러 온 백패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덤으로 들어오는 월세 수입도 쏠쏠하고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음악을 틀어놓고 청소를 하는 게 저만의 소소한 일과인데요. 어제 체크아웃한 프랑스 가족이 남긴 감동적인 방명록을 읽으면서 청소를 시작했죠. 그런데 요즘 전 세계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 로제의 아파트가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 노래에 빠져 있다는 게 실감이 났죠. 이 노래는 로제가 한국에서 배운 한국 술 게임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던데 정말 처음엔 너무 놀랬어요. 이런 소재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음원 차트 싹쓸이를 할 수 있는지 하지만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더 웃긴 기사를 봤어요. 말레이시아에서 로제의 아파트가 유혹의 장소라고 주의를 요하는 장소라고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파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인데 말이죠.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후렴에 아파트 으샤라 으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겨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생각해보니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인데 그러고 보니 야구장에서 응원가로 들어서 그랬는지 로제의 아파트랑 발음이 똑같아서 그랬는지 로제의 아파트와 야구장 아파트가 짬뽕이 돼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검색을 해보니 이건 또 다른 가수의 아파트더라고요. 42년이나 된 윤수일이라는 가수의 노래였던 거예요. 한국의 레전드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대표 응원가이기도 하고. 청소하다 말고 저도 모르게 노래에 푹 빠져들었어요. 로제 버전을 듣고 윤수일 버전을 듣고 그러다 발견한 리믹스 버전 세상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가 있나 42년의 시간 차이가 무색할 만큼 두 곡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게 신기했어요. 물론 윤수일의 아파트 원곡에는 으샤라 으샤는 없더라고요. 하하하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이 노래들을 들었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하더라고요. 이번엔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아파트 버전이었어요.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서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얼마 전 콘서트에서 불러서 화제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어머 같은 노래가 이렇게 다르게 변신할 수 있다니 청소기를 밀다가 멈추고 운동 중간에 잠시 쉬다가 계속해서 이 아파트 시리즈에 빠져 있었어요. 한 노래가 시대를 넘어 장르를 넘어 그리고 이제는 국경까지 넘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유튜브 댓글이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이 노래의 매력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어를 몰라도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게 원래 1982년 노래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아직도 응원가로 쓰인다는 게 더 신기해요. 창문을 닦으면서 흥얼거리고 바닥을 쓸면서 어깨를 흔들고 오늘 하루는 온통 아파트 잔치였네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살면서 가장 긴장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녁 무렵 한 외국인 남성이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불안했거든요. 눈 주변이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도 터져 있었어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멍이 든 게 역력했죠. 그는 계속 주변을 힐끔거리며 누군가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혹시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레 물어보자. 그는 한국 사람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5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한 번도 외국인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친절할 정도인데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말에 그는 놀란 듯 고개를 저으며 경찰은 안 돼요 라고 했어요. 더 이상한 건 그가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의도적으로 피해자인 척 연기하는 것 같았죠. 안내를 마치고 올라와 평소처럼 유튜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는 그 외국인이 일본과 한국에서 악명 높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 관종 유튜버 존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영상들을 하나씩 보면서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여행 브이로그인 줄 알았는데 영상이 지날수록 점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에서의 영상을 보니 조니는 도쿄 지하철에서 고의로 음란물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승객들의 당황한 반응을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학생들과 노약자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며 웃는 그의 모습에 정말 화가 났죠. 더 충격적인 건 히로시마 이야기였어요.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아세요? 라고 물으며 원자폭탄 투하를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더라고요. 승객들이 불편해하며 자리를 피해도 오히려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대며 반응을 유도했죠. 조니의 한국에서의 행적은 더 가관이었어요. 홍대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는 여성 손님들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고 직원이 제지하자 오히려 더 도발적으로 굴었대요. 편의점에서는 더 심각한 일을 벌였더라고요. 고령의 여성 직원이 친절하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라면을 바닥에 던지고 국물을 일부러 쏟아버렸다고 해요. 그것도 모자라 면발을 벽에 던지는 등 읽기도 민망한 행동들을 가장 용납할 수 없었던 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의 행동이었어요. 아픈 역사가 담긴 소녀상을 앞에 두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심지어 상의까지 벗고 춤을 추는 모습을 방송했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어요. 조니가 거리에서 방송을 하던 중 한 남성이 조용히 다가왔더라고요. 갑자기 그 남성이 예고도 없이 유튜버의 얼굴에 강렬한 주먹을 날렸습니다. 순간 방송은 멈췄고 그 남성은 아무 말 없이 유튜버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떠났죠. 잠시 후 다시 시작된 방송에서 유튜버의 얼굴에는 커다란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평소에 오만한
태도는 사라지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방송을 이어가는 모습이 역력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속이 시원해졌어요. 물론 폭력은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소녀상을 모욕하고 한국의 문화를 비하하며 시민들을 괴롭히던 그가 드디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걸 보니 말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현장을 목격한 한 네티즌의 증언이었어요. 그 시민은 평범한 사람이었대요. 소녀상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참지 못했다며 어디 감히 소녀상에 그런 짓을 이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고 해요. 그 후 조니의 유튜브 채널은 결국 완전히 삭제됐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부적절한 행동에 분노해 신고를 했고 특히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행위는 결정적이었다고 해요. 소녀상 앞에서 상의를 벗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며 아픈 역사를 조롱거리로 만든 그의 행동은 한국인들의 끓어오르는 공분을 샀죠. 시민들은 혐오 발언과 차별적 콘텐츠를 이유로 대대적인 신고에 나섰고 결국 유튜브 측에서도 더 이상 그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채널이 삭제되자 그의 오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그동안 자랑하던 구독자 수와 수익은 한순간에 모두 날아가 버렸고 한국이 절대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이런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인들은 참을성이 많고 친절하지만 역사와 문화를 모독하는 행위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요. 정당한 법적 절차와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잘못된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영상을 보는 내내 무서워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게스트하우스가 그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 번호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망설여졌죠. 경찰에 신고하면 그가 더 위험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상에서 봤듯이. 그는 제지당할수록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지영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회사 동료인 지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오늘 하루만 자기 집에서 지내도 될지 물어보려고요. 하지만 전화기 앞에서 또 망설였죠. 이렇게 도망가는 게 맞는 걸까? 그가 제 빈방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하던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새벽에 동대문 경찰서 경찰들이 와서 조니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처음엔 체포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가 직접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시민들의 정의로운 응징이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을 거예요. 바로 한국의 무서운 네티즌 수사대죠. 미국인인 제가 봐도 정말 놀라워요. 한국 네티즌들의 정보력이란 마치 전문 수사관들처럼 그의 동선을 하나하나 추적해내더라고요. 마치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정보를 찾아내잖아요. 유튜버들은 그가 나타날 만한 장소마다 라이브 방송을 켜고 대기했고 SNS에서는 실시간으로 그의 위치 정보가 공유됐죠. 서울 어딘가에 숨어있던 그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을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면서 그를 찾아냈죠. 결국 조니는 한국 땅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어진 거예요. 편의점에 가도. 지하철을 타도 길거리를 걸어도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을 알아볼지 모르는 상황. 그의 얼굴을 아는 시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있으니 더 이상 도발적인 행동은커녕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했겠죠. 이런 게 바로 한국만의 특별한 힘인 것 같아요. 공권력이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는 거죠.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요. 결국 그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한국의 이런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걸까요? 하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경험은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마도 그는 이제야 알게 됐을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친절하고 온화해 보이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만큼은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는 걸요. 고시원 사장님 말씀으로는 한밤중에 경찰들이 잔뜩 와서 조니를 데려갔다고 해요. 그의 일행 중 한 명은 세서 우리는 이미 한국을 떠났다는 글을 올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대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가 부계정에 올린 마지막 게시물이었어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진을 들고 나는 당신을 위해 한국인을 물리쳤다는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국을 모독하려 했던 거죠. 이런 뉴스를 보면서 조니는 한국의 친절을 오만으로 착각했고 관용을 약점으로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한국 시민들의 정의로운 대응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가듯 떠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경찰에 끌려갔고 일본에서는 추방당했으며 이제 한국에서는 시민들의 정의 앞에 도망치듯 떠나게 됐다는 소식.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 아닐까요? 법과 질서는 지키되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줄 아는 시민의식 말이에요. 제 게스트하우스가 그의 마지막 무대가 된 것 같아 착잡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앞으로는 게스트하우스 운영할 때 손님들을 더 꼼꼼히 체크해야겠다는 교훈도 얻었고요. 이제 조니의 유튜브 채널은 완전히 삭제됐고 그가 올린 모든 영상도 사라졌어요. 한국을 농납거리로 생각했던 그의 오만함은 결국 한국 시민들의 단호한 대응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이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은 결코 이유 없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너무 참을성 있고 친절하죠. 하지만 그 친절을 악용하거나 역사화, 문화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맞설 줄도 아는 그런 강인함도 가지고 있다는 걸 요즘은 게스트하우스 예약을 받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게 됐어요. 여행객들에게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런 일이 오히려 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롭고 따뜻한 나라. 제가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 얻네요. 오늘은 하버드 MBA 출신 케이트 브라운의 이야기를 통해 고등학교 시절 한국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그녀의 한국 사랑은 친구의 비극적인 총기 사고 이후 더욱 깊어졌고 결국 하버드 MBA 졸업 후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한국의 안전하고 발달된 의료 시스템, 24시간, 편의점 친절한 한국인들 등을 직접 경험하신 후에는 오히려 은퇴 후 한국 생활을 꿈꾸실 정도로 마음이 바뀌셨죠. 특히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치통을 겪으며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복층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음악을 들으며 청소하고 야구장에서 치맥을 즐기며 응원하는 등 한국의 문화를 온전히 즐기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국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케이트의 이야기 우리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것 같은 케이트에게 따뜻한 한마디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